에이드리언. 사회 적응의 한 장. 그의 세례명부에는 존 헨리라는 비관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는 유아기에 다른 질병들과 함께 그 이름을 과거에 묻어버렸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에이드리언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다. 그의 어머니는 베스널 그린, 당시 런던의 빈민가에 살았는데 그건 전적으로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 가문의 역사는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어도 지리적 위치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게다가 베스널 그린에 사는 습관은 다음 세대까지 유전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미덕이 있었다. 에이드리언은 W, 런던 서부의 부유층 지역이라는 상서로운 별자리 아래에 있는 작은 방에 살았다. 그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그 자신에게조차 상당 부분 미스터리였다. 그의 생존 투쟁은 그가 동정적인 지인들에게 들려주는 다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과 실제 세부 사항이 대개 일치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가 가끔 그 투쟁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갖춰 입고 까다로운 미식가의 입맛을 장착한 채 리츠나 칼튼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런 자리에서 그는 대개 루카스 크로이든의 손님이었다. 루카스는 연간 3,000파운드의 수입을 올리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무랄 데 없는 요리를 소개해주는 취미를 가진 상냥한 한량이었다. 3,000파운드의 수입과 불안정한 소화력을 동시에 지닌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 루카스는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민중의 삶에 물뜻의 알요리를 가져다주고 쿠프자크와 과일 마세도안의 차이를 이해하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대중을 고양할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카스의 친구들은 포목점 계산대 뒤에 있던 소년을 상류층 식도락의 축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친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지만 루카스는 늘 모든 친절은 의심스러운 법이라고 대답했다.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에이드리언과 저녁을 보낸 후 루카스는 유행하는 찻집에서 고모인 매벌리 부인을 만났다. 그곳은 가족의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는 곳으로 자칫 잊고 지낼 뻔한 친척들을 마주치게 되는 장소였다. 어제 너랑 저녁 먹던 그 잘생긴 애는 누구니? 부인이 물었다. 너 같은 애랑만 놀기엔 너무 아까워 보이던데? 수잔 매벌리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고모이기도 했다.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니? 이 피우견인의 개정된 버전의 이름이 전해지자 그녀가 질문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베스에 사십니다. 루카스는 사회적 결례가 될지도 모르는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에 스스로를 제어했다. 베스? 거기가 어디니? 소아시아 어딘가 같은 이름이네. 영사관 사람들과 연줄이 있는 분이니? 아니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진실의 옆길로 비껴나간 대답이었다. 에이드리언의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매벌리 부인이 말했다. 일종의 선교 사업 같은 거로군. 그동안 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어. 저 아이가 타락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게 내 의무인 것 같구나. 나중에 집으로 한번 데려오렴. 수잔 고모님, 루카스가 항의했다. 저는 그 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좀 더 알고 보면 전혀 좋은 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머릿결이 아주 멋지고 인매가 유약해 보이더구나. 내 여행길에 데려가야겠어. 홈부르크나 카이로 같은 곳으로 말이야. 제가 들어본 중 가장 미친 소리예요. 루카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글쎄, 우리 가문의 광기의 기질이 좀 강하잖니. 네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걸. 홈부르크는 남들 눈에 너무 잘 띄는 곳이에요. 적어도 에트르타에서 예비 시험이라도 해보시지 그래요. 프랑스어를 하려고 애쓰는 미국인들에게 둘러싸이라고? 아니, 사양하겠어. 미국인들은 사랑하지만 프랑스어를 하려 드는 미국인은 싫단다. 걔들이 영어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니. 내일 5시에 그 젊은 친구를 데리고 오렴. 루카스는 수잔 매벌리가 고모이기 이전에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둘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에이드리언은 매벌리 부인의 보살핌 아래 해외로 떠났다. 하지만 정신 나간 짓이라는 비난에 대한 마지못한 양보로 홈부르크나 다른 번잡하고 유행하는 휴양지들은 멀리 피했다. 대신 매벌리 일행은 엔가딘 뒤편의 알프스 작은
마을 도울레도르프에 있는 가장 좋은 호텔에 자리를 잡았다. 여름 시즌 동안 스위스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휴양지였지만 에이드리언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했다. 산 공기, 정기적이고 풍성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는 마치 온실 속으로 잘못 들어온 잡초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열기처럼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세계에서 자라왔다. 그런데 적절한 방식과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부수면 오히려 재미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롭고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다. 수잔 매벌리는 에이드리언에게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으나 도울레도르프라는 세상은 에이드리언이라는 존재를 아주 톡톡히 경험하게 되었다. 루카스는 고모나 에이드리언으로부터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매벌리 일행의 주변을 맴돌고 있던 클로비스의 부지런한 편지를 통해 알프스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수잔 고모가 어제 연잔치는 재앙으로 끝났어. 그럴 줄 알았지. 그롬마이언의 정말 역겨운 5살짜리 아이가 저녁 초반에 버블스 그림 속 아이 분장을 하고 나왔다가 중간에 자러 갔거든. 에이드리언은 기회를 엿보다가 유모가 아래층에 내려간 사이 그 애를 납치했어. 그러고는 잔치 후반부에 그 애를 공연하는 돼지로 변장시켜서 데리고 나왔지. 확실히 돼지랑 아주 닮았더라고. 진짜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침을 흘려대니 아무도 크게 정체가 뭔지는 몰랐지만 다들 정말 영리한 연출이라고 칭찬했어. 특히 그롬마이어 부부가 말이야. 그런데 세 번째 커튼콜 때 에이드리언이 아이를 너무 세게 꼬집는 바람에 아이가 엄마라고 비명을 질러버렸어. 내가 묘사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그 순간 그롬마이어 부부가 했던 말과 행동은 나한테 묻지 마. 마치 분노의 시편에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입힌 것 같았으니까. 우린 지금 계곡 더 위쪽에 있는 호텔로 옮겼어. 클로비스의 다음 편지는 닷새 후에 도착했다. 슈타인보크 호텔에서 쓴 편지였다. 오늘 아침 빅토리아 호텔을 떠났어. 꽤 편안하고 조용한 곳이었지. 적어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평온한 분위기였어. 하지만 우리가 묵은 지 24시간도 안 되어서 에이드리언의 표현대로 그 평온함은 말 잘 듣는 도미처럼 사라져버렸어. 그래도 어젯밤까지는 딱히 무도한 일은 없었는데 에이드리언이 불면증이 도졌는지 자기 층의 침실 번호판을 모조리 나사로 풀어 위치를 바꿔버리는 장난을 쳤지 뭐야. 욕실 표지판을 옆방 문에 붙여놨는데 하필 거기가 호프라트 실링 부인의 방이었어. 오늘 아침 7시부터 그 할머니 방에는 보느 아니게 방문객들이 들이닥쳤지. 부인은 너무 경악하고 수치스러워서 일어나 문을 잠글 엄두도 못 냈던 모양이야. 목욕하려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방으로 돌아갔는데 번호판이 바뀌어 있으니 또 길을 잃었지. 복도는 점차 공포에 질려 얇은 옷만 걸친 채 페럿이 득실거리는 굴 속에 토끼들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 손님들이 각자 자기 방을 찾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부인의 상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어. 수잔 고모도 이제 좀 걱정하는 눈치야. 애가 돈이 없으니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집으로 보낼 수도 없거든. 에이드리언은 어머니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주소를 잃어버렸대. 아마 진실은 집에서 싸우고 나온 거겠지. 요즘 애들은 가족이랑 싸우는 걸 무슨 직업인 양 생각하는 것 같아. 여행자들로부터 루카스에게 온 다음 연락은 매벌리 부인이 직접 보낸 전보였다. 답신요금 선불로 보내온 전보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묻노니 도대체 베스가 어디냐?